답법을 찾는 토론 이슈앤 식설 시작합니다. 경제 수장인 추경호 경제부총리 입에서 위기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 당정협의회에서 경기 둔화가 예상보다 빠르다면서 허리띠를 졸라매겠다며 각오를 다졌는데요. 현장에선 이미 업종과 또 규모를 가리지 않고 희망퇴직의 칼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년도 수출이 0%대 성장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경제가 진짜 위기를 마주한 상황이 된 건 아닌지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숙명여대 경영전문대학원 문형남 교수,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김연학 초빙 교수, 세종대 경제학과 김성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에 불황이다, 그다음에 경기 침체 우려가 드리워지고 있다,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들으실 겁니다. 실제적으로도 지금도 이런 어떤 우려들이 현실화되고 있는 측면들이 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롯데 하이마트에 이어서 롯데 면세점이 희망퇴직을 받고 있고, 또 LG전자 계열사죠, 하이프라자도 올해 3번째로 희망퇴직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희망퇴직 참 가슴 아픈 단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 IMF 외환위기 시절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을 것 같기 때문인데요. 가장 중요한 건 이런 분위기가 더 확대될 수 있을지, 이게 이제 정말 경기 침체의 전조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지가 될 것 같은데, 윤 교수님 어떠세요? 지금 희망퇴직이라는 게 사실 근로를 못하게 되는 상황으로 이제 갈 텐데, 이런 것들이 더 확대되는 분위기로 지금 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십니까?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년 경제 전망이나 이런 분위기상 이런 희망퇴직은 확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몇 가지 기업들을 언급을 드렸잖아요. 네. 그런 기업들 말고 약간 업종과 이런 거 관계없이 구분 없이 확산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예, 먼저 대기업에서부터 출발을 했고 중소기업 협력사들한테 확대가 되고 있고, 유통업에서 금융업, 이렇게 그래서 전 업종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또 어떤 트렌드, 흐름이라는 게 희망퇴직 연령이 좀 낮아지고 있다라는 것 같은데, 이런 측면도 더 강화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것도 그런 측면도 계속 새로운 트렌드인데, 그것도 또 확대되는 분위기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로는 30, 40대라고 하면 굉장히 일을 활발하게 하고 이제 그동안 경력이 쌓아온 것을 많이 좀 이제 뽐내는, 솜씨를 좀 뽐낼 수 있는 그런 연령대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그런 분들을 내보내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우리 경제는 좀 좋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 경제는 좋지 않은 현상이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불가피하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김 교수님 어떠세요? 사실 지금 희망퇴직 바람이 좀 불고 있다, 이제 슬슬 시작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희망퇴직이 주로 일어나는 부분이 이제 유통하고 이제 금융 업종입니다.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나누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거시적인 트렌드고, 하나는 이제 경기 전망입니다. 거시적인 트렌드 보면 잘 아시다시피 지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가지고 디지털 전환이 굉장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현장 인력이 많이 필요가 없어지는, 경기와 무관하게 이런 인력의 구조조정, 전반 산업 구조 개편과 관련해서 인력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언택트, 이건 물론 코로나 때 되게 또 발달했던 그런 분야이긴 하지만 비대면은 어쩔 수 없이 계속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면은 그런 쪽으로 지금 오프라인 매장이라든지 이런 은행의 이제 점포 창구라든지 혹은 유통 매장의 현장 직원들 이런 쪽으로는 경기와 무관하게 계속 이렇게 인력 구조조정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경기 침체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경기 침체가 오다 보니까 특히 이런 아까 이를테면 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 2년 동안에 그 해외 여행을 못 하지 않았습니까? 들어오는 사람도 거의 없고 나간 사람도 없고,
그런데 비싼 임대료 주고 공항에는 이 면세점들이 있었단 말이죠. 네. 그런 상황은 이제 계속 갈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제 불가피한 구조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은 우리가 지금 수주 잔량이 많은 조선 업종이라든지 앞으로 이제 조금 이제 국경이 풀리면서 여행이 좀 활성화될 거기 때문에 여행사라든지 항공사 이런 쪽은 인력이 꽤 이제 또 많이 늘어날 거 보고 또 요즘 우리나라 방산 수출이 잘 되지 않습니까? 지금 방산 쪽은 인력이 없어서 못 뽑는다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모든 분야의 업종 가릴 것 없이 다 나쁜 것은 아니고 좋은 업종도 있다. 다만 경기가 좀 침체의 전망이 높다가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앞으로 희망퇴직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좀 비관적인 전망만 하고 살아야 되느냐? 뭐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요? 이런 어떤 산업의 도도한 산업의 어떤 트렌드 변화 속에서 인력의 구조 개편이라든지 산업 구조 개편은 끊임없이 일어나야 되는 거고 전체적으로는 해고자 수보다 고용자 수가 많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그러자면 이제 일단 일시적으로 해고되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회 안전망, 실업수당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절대 갖춰야 되고 또 다음에 정부에서 지금 교육계획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재교육을 통해서 이제 어떤 업종에서 해직된 근로자들이 다른 업종으로 빨리 전환 대배치될 수 있도록 그런 뭐 정책적인 노력, 또 기업에서도 같이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은 근데 그런 준비가 잘 돼 있다 보세요? 지금 일단 희망퇴직은 시작이 됐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뭐 그 실업수당이나 관련된 것들은 지난 정부 때도 상당히 좀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퇴직자의 재교육이라든지 그런 면에서는 제가 볼 때 아직 준비가 상당히 많이 미흡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금 이제 우리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3대 계획 중에서 교육계획이 중요한 화두로 내세우고 있고 지금 대학 교육하고 현재 일선 현장에서 기업들이 필요로 한 인력하고 괴리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빨리 그뿐만 아니라 온더잡 트레이닝 그래서 기업이라든지 혹은 산업 현장에서 교육하는 그런 시스템들도 빨리 좀 정부와 기업이 같이 투자를 해서 그런 시스템을 빨리 갖춰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흐름, 시대적인 흐름, 뭐 디지털 전환이나 비대면이나 흐름에 좀 지금 같은 경기 침체의 우려가 좀 뭐 어떻게 보면 불에 기름을 부은 듯한 격이 좀 됐다고 보여지는데. IMF 때와 다른 건 IMF 때는 우리가 때밀려서 어쩔 수 없이 구조조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준비 안 된 해고가 많았는데 지금은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선제적인 구조조정하는 측면이 강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과거처럼 그렇게 조건도 아주 뭐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내주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요즘 희망퇴직 보면 조건들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또 실업수당도 있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 재정비할 수 있는 어떤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여유라든지 이런 것들은 IMF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떠밀리듯이 하는 것과는 다르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기 전망 뭐 조금 더 이야기하겠지만 뭐 IMF처럼 그렇게 뭐 절망적인 상황도 아니고 하니까 또 너무 우리가 비관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김성현 교수님, 사실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업이 실적이 좋지 않으면 인력 구조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말씀을 주신 것처럼 약간 유통업계나 은행, 뭐 금융 이런 업종으로 시작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알기로는 뭐 여러 가지 지표나 데이터를 통해서 금융업 실적 좋다라는 얘기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금융업에서는 왜 희망퇴직이 이렇게 진행되는 건가요? 예, 지금 모두 아시다시피 인플레이션이 올해 급격히 상승을 하면서 기준금리가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했습니다. 네네. 근데 기준금리 상승이라는 것 자체가 정책 목표가 실업을 좀 증가시키고 임금 상승을 억제해서 과열된 경기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겠다는 정책이거든요. 이것으로 인해서 내년에 경기 침체가 올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측면이 있는데요. 미국에서도 지금 기준금리가 급격히 가파르게 상승을 했고 그에 따라서 이제 트위터나 이제 페이스북 같은 실리콘밸리의 빅테크 기업뿐만이 아니고 월스트리트의 이제 골드만삭스 같은 금융기관들에서도 지금 감원 계획을 계속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측면에서 내년 경기 침체를 이제 미리 대응하기 위한 그런 비용 절감 측면의 대응도 있어 보이지만 특히 이제 저희 은행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올해 기준금리가 상승하면서 실적이 좋아졌던 측면이 있고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사실은 이런 경기 침체 대응 측면보다는 근본적으로 이 구조적인 이제 체질 개선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응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은행 업무가 계속 디지털화되면서 지점의 필요성이 계속 감소하고 실제로 지점이 많이 줄어들고 그렇게 되면 이제 잉여 인력이 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력 구조 조정의 필요성이 굉장히 큰 상황이었고 그리고 또 인터넷 전문은행 같은 경우에 또 많이 생겨나고 하면서 경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구조적인 이런 인력 구조 개편 필요성이 큰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지금의 좋은 실적을 바탕으로 네네. 이제 희망퇴직 인센티브를 증가시켜서 지금을 기회로 이제 장기적인 성장을 위한 인력 구조 조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실적이 좋다고 기업 입장에서는 뭐 안심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봐도 무리는 없을까요? 시대적인 흐름이 만약에 뭐 디지털화 또 비대면화 되는 거는 우리가 막을 수 없다라는 가정을 한다면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장기적인 그런 디지털화라든가 이런 산업 구조의 개편이라는 측면에서 네네. 대응을 해야 되는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측면의 위기 의식도 물론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기준금리 상승에 따라서 내년 경기 침체가 세계 경기가 침체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또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되고 또 지금 계속 낮은 금리가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부채를 굉장히 기업과 가계 부분이 높여왔는데요. 지금 이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는 한계 기업들이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기업 부분의 부실이 이제 금융 부분의 부실로 연결될 가능성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손 충당금도 많이 쌓게 되고 미리 이제 비용 절감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임 교수님 어떠세요? 사실 지금 뭐 두 분이 워낙 말씀을 잘 많이 해주셨는데 은행권이라는 게 사실 그동안 좀 돈을 많이 버는 직종으로 업종으로 많이 좀 여겨졌고 최근에 금리가 오르면서 또 장사 잘한다는 얘기 많이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점포주들은 어떤 현실 이런 거에는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해야 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까요? 예, 제가 그 스마트 금융에 대한 평가를 오랫동안 했는데 네네. 그 금융 전체 업종의 그 스마트 금융 도입으로 인해서 네. 그 인력 감축 요인이 굉장히 컸습니다. 근데 그 요인만큼 인력을 감축하지 않았고 또 점포도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래서 네네. 지금 그 디지털화로 인한 잉여 인력이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게 지금 경기 상황과 맞물려서 이 희망퇴직을 도입하게 됐고 또 저는 그 거시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게 그 당사자들한테는 좀 고통이 되지만 그 인력 시장에 있어서 우리나라 인력 시장이 좀 유연성이 떨어집니다. 경쟁이 경직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희망퇴직을 통해서 그 기업 내 그 인력 전체적으로 좀 순환되는 그런 효과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쨌든 구조 조정의 의미로 예. 희망퇴직을 통해서 좀 선순환을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예, 그리고 그런데 예. 내 보내는 사람이 있으면 들어오는 사람도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신규 채용도 줄고 있지 않나요, 요즘에? 신규 채용도 줄고 있는 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신규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네네.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야 되고 그렇죠.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을 발굴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좀 ESG가 굉장히 모든 그렇죠. 기업들한테 부담이 되고 있는데 네. 저는 사회 환경 지배 구조에 관한 내용이겠죠. 예. 그 ESG 활동을 비용이 아니라 투자 개념으로 해서 ESG 관련 예를 들면 금융업종도 ESG 금융을 할 수 있고요. 그게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ESG 금융 전문가를 채용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ESG를 위기로 볼 게 아니라 기회 요인으로 보면 그 ESG 분야의 인력을 채용할 수요가 많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네네. 김익 교수님 아까 말씀하신 그 두 가지 요인이 있었잖아요. 구조적인 어떤 트렌드, 거시적인 트렌드, 그리고 경기 침체라는 요인. 근데 지금 은행권 같은 경우는 이 앞단의 트렌드가 더 지배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럼요. 지금 뭐 핀테크 기술의 발전으로 말미암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응하는 게 지금 금융권이 당면한 최대의 과제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잘 아시는 카카오뱅크가 나타나서 얼마나 돌풍을 일으켰습니까? 매기가 됐죠. 카카오뱅크는 지금 점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중은행들이 점포가 수천 개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제 같은 경우는 저도 개인적으로 좀 상당히 뭐 사업하는 게 있어가지고 은행 금융 거래를 하는데 네네. 지난 2년 동안에 점포를 한 번도 안 갔습니다. 왜 그전에는 점포 은행 직접 방문하신 적이 없으시다는 거래를 거죠? 했는데 이제는 뭐 전화하고 앱으로 다 해결이 되니까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고객들이 이미 은행 점포를 방문할 필요 없이 그렇죠. 앱이나 인터넷으로 다 해결이 되는데 굳이 지금 몇천 개나 되는 점포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지난 2년 동안에 은행 점포가 한 300여 개 줄었고요. 현장 인력도 2,000명 이상 5대 시정원에서 줄은 걸 나타나고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더 심각해지는 추세일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이제 디지털 전환이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 기기에 익숙지 않아가지고 그렇죠. 조금 이제 약간 시행착오 있었지만 이제 뭐 웬만큼 다 스마트폰이 앱으로도 대중화되고 많이 쓰니까. 다 잘 다루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현장 인력을 이만큼 많이 유지할 필요 없는 거고 또 우리나라 은행이 경제 규모에 비해서 굉장히 은행은 시중은행들은 덩치만 컸지 경쟁력이 취약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은행들로서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추세고요. 그럼 우리는 그게 익숙해야 되는 거고. 네네. 다행히 이제 은행이 뭐 은행이라고 하는 것은 금리가 이렇게 많이 흔들리고 또 높을수록 그 예대 마진 차를 잘 이용해서 그렇죠. 이익을 많이 영업을 냅니다. 내죠. 그래서 네. 5대 시중은행 같은 경우에는 적게는 15%, 많게는 20%까지 작년 대비 영업이익이 늘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게 많이 늘어난 영업이 있을 때 좀 좋은 조건으로 구조조정을 하자고 하는 거고요. 물론 회사를 떠나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가슴 아픈 일이지만 은행 전체의 미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나 또 합리적인 어떤 그 구조 계획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보여지고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은행들이 다시 거듭나고 좀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아마 될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지금 뭐 저희가 고용 상황들을 뭐 기업별로도 체크를 해봤는데 사실 11월 같은 경우는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62만 명 정도가 늘었으니까 참 반갑다고 생각이 되지만 이 늘어나는 폭 자체 상승세는 한 6개월째 둔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성훈 교수님 어떠세요? 뭐 취업자라는 게 우리 경제에 또 고용을 많이 대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지표긴 한데 지금 증가폭이 줄고 있다는 거는 좋지 않은 신호다라고 우리가 좀 판단을 해야 될까요? 네, 분명히 저희가 올해 코로나 초반에 이제 극복을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극복이 되면서 고용 상황도 좋아지다가 네네.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정책의 효과 때문에 이제 고용 회복세가 좀 둔화되는 시작점인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그래서 실업률 같은 경우에도 올해 이제 8월에 2.5%로 저점을 기록했다가 점차 올라서 지금 11월에 2.9%까지 상승을 했고요. 이제 지금 고용 회복세가 둔화되고 있는 것이 저희 이제 중앙은행에서 목표한 기준금리 상승이라는 긴축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아까 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이 IMF 위기 때처럼 저희가 원치 않는 어떤 침체가 갑작스럽게 들이닥치는 측면보다는 이렇게 경기가 과열되면서 인플레이션이 과도하게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긴축 정책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미국의 긴축 정책을 또 따라가야 되는 측면도 있었긴 하지만 이런 과열된 경기를 둔화시키기 위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 방향으로 기본적으로는 가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그동안 오랫동안 저금리에 익숙해졌던 가계와 기업이 이 고금리로 갑자기 오르면서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사실은 금리가 너무 가파르게 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 상승이라는 게 이제 기존의 중앙은행의 행태를 보면은 0.25%씩 굉장히 점진적으로 천천히 변화시키는 행태를 보였었는데요. 이번에 인플레이션이 갑자기 급작스럽게 크게 오르면서 굉장히 급격하게 금리가 오르고 있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네네. 다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좀 기업들이나 가게들이 적응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벌어주는 과제가 필요한 것이고 이제 특히 올해 하반기 이후에 금리가 급격히 상승했던 것을 감안할 때 금리 상승의 효과가 경제에 전달되기 위해서는 정책 시차가 존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최소한 한 6개월 정도 이상 시간이 있어야 결국은 그 효과가 온전히 경제에 전달이 될 텐데요. 네.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아직은 긴축 정책의 효과가 온전히 경제에 전달되지 않은 상황이고 당분간은 또 내년 거치면서 계속 기준금리가 높은 상황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고용 회복세는 굉장히 계속 둔화되는 쪽으로 한동안은 계속 갈 것으로 보입니다. 문 교수님 어떠세요? 고용 상황 어떻게 보세요? 제가 아까 저희 화면으로 보여드렸던 것 중에 연령별로 좀 저희 취업자를 좀 정리한 게 있었는데 취업자 전체는 62만 명이 늘긴 했는데 지금 연령별로 보면은 50대 특히 60대 있으신 분들이 많이 늘었거든요. 물론 일자리를 필요로 하고 일자리를 드리는 게 맞는데 문제는 20대, 30대는 크지 않다는 게 좀 문제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 지표는? 그러니까 뭐 가장 중요한 게 그 청년의 취업률인데 그러니까요. 지금 좋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62만 명이 전체 늘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고용 위기 상황은 이미 닥쳤고요. 그리고 지금 경제 상황이나 그 기업의 투자를 보면 그 고용 상황을 예측할 수가 있는데 네네. 기업 투자도 지금 둔화되고 동결 내지 네. 둔화되고 있어서 고용 위기 상황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장년층이 취업이 늘어난 건 그 정부의 그런 공공일자리 뭐 이런 건가요? 그런 효과라고 생각되고 네네. 그래서 이 고용 위기는 닥쳤고 그 최소한 1년 이상 그 회복되기는 어렵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1년 이상 회복되기 어렵다. 김혁 교수님은 저 데이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연령대를 봤을 때 60대 이후에 이상의 취업자들이 많은 거거든요. 좋지 않죠. 뭐 지금 6개월 전에 일자리가 93만 개 늘었었는데 일단 맞아요. 한 30만 개 줄었지 않습니까? 네네. 63만 개로 줄어서 양적으로도 많이 줄었고 뭐 다른 질적인 지표도 많지만 일단 저 표만 보자면은 네네. 그 63만 개 늘은 것 중에서 50만 개가 60대 일자리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가장 50대까지 합치면은 50만 개가 뭐 넘어 거의 50대는 60만 그렇다도 개가. 60대한테 제공되는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부에서 많이 제공하는 뭐 지호 사업 같은 공공일자리. 거, 뭐 예. 파트타임 성격으로 잠깐 뭐 노인네들 여가 활용 비슷하게 하는 양질의 일자리 아닐 그래서 것이다. 양질의 일자리 당연히 아닌 것이고 가장 좋은 일자리는 대개 우리 사회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40대 일자리인데 그러니까요. 40대 일자리 6천 개가 줄은 걸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질적인 면으로 보더라도 좋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62만 개 일자리가 늘었다고 하는 것은 뭐 나쁜 것은 아니고요. 네네. 또 하나는 아까 좀 교수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우선 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미국은 지금 뭐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기 때문에 네네. 지금 뭐 통화 긴축도 하고 금리도 막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인플레이션 2달 전부터 좀 잡혔어요. 한때 뭐 9% 이르던 소비자 물가가 7%대까지 치고 떨어졌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연준에서 계속 그 금리 인상하겠다고 강한 드라이브를 거는 게 바로 저 취업 이슈 때문입니다. 고용이 줄질 않고 있어요. 그런데 뭐냐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우선 뭐 좀 단기적으로는 고통스럽지만 고용 상황이 나빠져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이제 일자리가 귀해지고 그래야 임금 상승률도 좀 저하될 거고 그렇다면 소비도 좀 줄게 되고 그럼 인플레이션 잡을 수 있다고 믿는 거죠. 그래서 연준에서도 미국의 경우에는 한 44%까지는 완전 고용이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한 3.7% 정도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게 4.5%를 실업률이 4.5%를 넘어가야 피벗이라 그래가지고 우리 금리 인상하는 거를 정책으로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연준의 입장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속 올리고 높은 한 5% 플러스 마이너스 그 정도 되는 금리를 상당 기간 유지한다라는 공식적인 입장인데 많은 경제학자들 전망은 내년 상반기까지 올리지만 이미 물가는 잡히고 있고 만일에 실업률마저 오르게 된다면 하반기부터 피벗을 할 거다라고 전망이 많고요. 뭐 우리나라의 경제 정책 혹은 통화 정책도 미국을 따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뭐 우리 한국은행은 다행히도 네. 미국보다 지금 금리가 낮지만 미국보다 또 물가 인상률이 인플레이션이 덜 심하기 때문에 미국보다 지금 1.5% 정도 금리가 낮음에도 낮죠. 불구하고 네. 뭐 외화가 유출된다든지 그런 외환 시장에서 패닉 현상은 안 보이거든요. 기본적으로 한국 물가 상승률이 인플레이가 미국보다 낮기 때문입니다. 네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한은에서 제가 볼 때 금리를 많이 올릴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 상태는 저 개인적인 전망입니다만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유지되지만 글로벌 경기 침체가 확인해지면 내년 하반기 이후에는 조금 미 연준 또 금리를 다시 재인하에 시동을 걸 것 같고 우리나라 우리 한은도 조금 여유를 갖게 될 것이다. 네. 뭐 제 개인적인 정말 개인적인 네네. 생각입니다만 또 많은 경제학자 공통된 의견이 합니다만은 네네. 내년 상반기까지만 특히 어려움을 잘 견디면은 하반기 이후로는 뭐 정도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다시 경기가 조금은 침체 국면을 지나서 좀 회복의 조짐을 보이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고요. 그때까지 서바이브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이런 구조조정을 자구책을 생존을 해야지 뭘 할 수 있으니까. 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고용을 늘리려면 기업들이 뭐 투자도 해야 되고 고용에 대해서 이제 좀 집중을 해야 될 텐데 사정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아까 뭐 교수님이 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금리 인상이 너무 가파르게 진행이 됐고 그게 뭐 가게도 마찬가지지만 기업에도 이제 많은 부담이 되다 보니까 영업이익을 냈는데 뭐 금리로 나가는 이자 비용으로 나가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뭐 흑자도산이라는 어떤 굉장히 좀 안 좋은 또 우려들도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 어떠세요? 이런 가능성, 흑자도산의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십니까? 예,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는 기업과 가게가 굉장히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됐던 저금리 상황에 익숙해져 있다는 겁니다. 근데 금리가 지금 가파르게 오르면서 미처 대응하지 못하고 이런 이자 비용들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인데요. 특히 이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고통이 커지고 있고 일부 단기적으로 특히 금융시장의 유동성이 만약에 안 좋아질 경우에는
부채를 갚지 못하면서 흑자 도산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한국은행과 정부에서도 아까 추경호 부총리 말씀도 나왔지만 위기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큰 기본적인 정책 기조는 지금 긴축 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 단기적으로 유동성 위기가 발생한다든가 흑자 도산이 이제 발생하는 징후가 보이면은 정부에서도 개입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할 때 흑자 도산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면서 뭐 위기 상황으로 갈 가능성은 크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왜 우리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한테 대출 원금 이제 만기 연장해주고 왜 이자나 원금에 대해서 상환유예 해주고 있잖아요. 네. 내년 9월에 아마 끝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종료될 것 같거든요. 현재 시점에서는. 그러면 연장을 더 해야 될까요? 어떤 기업들에게 좀 숨통을 트일 시간을 더 줘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예, 저는 기본적으로는 가계와 기업이 굉장히 특히 취약한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금리 상승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벌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 뭐 여력이 있는 기업들도 있을 수 있지만 한계 기업들이 지금 많이 있는 상황에서 기준금리가 이 역사상 유례 없이 빠르게 올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응 시간을 벌어주는 것은 굉장히 적절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기업들을 지원해주기 위한 이 정책의 비용이 또 있습니다. 그렇겠죠. 결국은 기업들이 부실화되는 것을 막는 효과가 있었고, 그리고 기업들이 부실화되면서 그 부실이 금융권으로 전이가 되면서 이제 금융 시스템 리스크로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는 걸 막는 효과는 있었지만 그것들은 사실 금융기관의 희생과 그리고 또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해서 기업들을 지원해 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기업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졌는지 여부에 대해서 면밀히 좀 판단을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 9월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주어진 시간 내에서 어떤 뼈를 깎는 구조 조정 노력이라든가 이런 노력들을 최대한 한 다음에 정부에서도 기업들의 이제 높은 금리에 대한 대응 여력 을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금융 부분에서도 건전성이 유지되고 있는지 혹시 부실화될 징후가 있는 건 아닌지 면밀히 검토를 한 다음에 다시 결정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윤 교수님 어떠세요? 뭐 지금 상환유예라든지 만기 연장 해주고 있는데 시간을 더 주는 게 필요하다 보십니까? 아니면 이것 때문에 지금 한계 기업도 좀비 기업들이 구분이 잘 안 된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대학 내에서 벤처 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피부로 느끼고 있는데 이제 그 한계 기업 중에 좀비 기업이 있다, 뭐 도덕적 해이 그런 얘기도 하지만 저는 그 좀비 기업을 가리는 그 노력을 더 해야 되고 지금 상황은 제가 기업인들 많이 만나보면 그 IMF 위안 위기 때보다 더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유예를 해야 되고 유예를 해야 된다. 네, 유예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김 교수님 어떠세요? IMF 때 외환위기 때도 이제 또 기업 경영에 몸담고 계셨으니까. 그러니까 저기 보면 이제 저 타이틀이 잘 나와 있잖아요. 영업이익이 3.9% 늘었을 때 이자 비용은 20% 늘었다. 저는 근데 20% 이상 더 늘었을 것 같아요. 저게 이자 비용이? 이자 비용이 언제? 왜냐하면 거의 제로 금리에서 지금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그러니까 많이 늘었죠. 굉장히 이자 비용이 이제 왜냐하면 지금도 계속 금리가 오르고 있으니까 저게 이제 타임렉을 얼마나 반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시차는 있을 것 같고 당연히 어렵고 왜냐하면 뭐 우리나라가 한 2, 3년 동안 굉장히 저금리에 있어서 사실은 거의 차입 비용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빌린 돈을 내 돈처럼 쓰다가 갑자기 이자 비용이 한은에서도 회의할 때마다 0.25%씩, 0.5%씩 막 올렸으니까 기업들은 자고 일어나면은 또 받아놓은 대출이 있으니까 이자가 계속 늘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막 만일에 변동금리로 차입금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정말 이른바 흑자도산이라는 게 이제 장부상으로 흑자가 나는데 실제로 차입금을 이자를 제때 못 갚는다, 어음을 제때 상환 못했을 때 장부상 흑자는 다름없이 캐시플로우 문제가 있어가지고 기업이 도산하는 경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대기업만 하더라도 저런 데 대해서 상당히 캐시플로우 매니지먼트에 대한 기법이 있기 때문에 예측하는데 중소기업, 저도 마찬가지, 저도 학교에서 벤처기업 지도하는데 기술 창업한 이 학생들을 보면은 굉장히 재무하는 데서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캐시플로우 매니지먼트 기본 개념조차 모르고 더구나 이 이자 비용이 워낙 싸다 보니까 그냥 싼 맛에 막 빌렸다가 지금 고전하는 벤처나 스타트업들이 꽤 많거든요. 이런 금리를 생각을 안 했으니까요. 생각해 본 적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제가 제 뇌피실일지 모르겠지만 이 상황이 뭐 영원히 가는 것은 아니고
길면 한 1년, 짧아도 한 6개월 내지 9개월 정도 한 1년만 잘 버티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저도 뭐 교수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은 내년 9월의 상황을 우리가 지금 짐작하기는 쉽지 네. 않습니다. 왜냐하면 금년 1월 달에 우리가 이렇게가 금리가 올라갈 건 누가 몰랐죠. 예상했겠습니까? 예. 그래서 내년에도 이를테면 갑자기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 뭐 내년 초에 종식이 되고 종식된다거나. 뭐 CPI 물가 지수가 뭐 드라마틱하게 떨어진다든지 뭐 그런 상황이 오면은 변수는 굉장히 너무 피부시 굉장히 빨리 올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때 가서 상황을 점검해야 되겠지만 만일에 현재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고 한다면은 특히 뭐 경제 상황이 좋으면 모르겠지만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 그러면은 결국은 상환 유예를 연장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지금 성급하게 의사결정을 내릴 필요는 없고 또 기업 나름대로 또 자구책을 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뭐 어떤 좀비 기업처럼 정부나 금융권이 지원에만 의존하는 기업으로 타성에 적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원칙론을 유지하되 상황에 따라서 좀 컨틴전시 플랜을 가지고 좀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정부나 기업들이 그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게요. 잘 준비를 해야 될 시기고 위기를 앞에 두고 있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 뭐 중소기업, 뭐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대기업도 어렵죠. 특히 우리나라 경제를 많이 이끌어오는 게 수출이고 또 수출에서도 또 반도체인데 반도체가 사실 업황이 좋지 않고 최근에 사실 실적도 많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4분기 실적 좋지 않을 것이다,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김 교수님 어떠세요? 반도체가 살아야 우리나라도 산다라는 뭐 일종의 대전제 같은 게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반도체가 저희 산업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굉장히 큰 상황이고요. 또 수출에서도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세계 경기 침체에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시장이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고 그게 한국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실 사전적으로 저희 기업들도 어떤 비용 절감을 위한 노력들을 지금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네. 지금 그렇다면 이제 위기가 결국은 얼마나 오래 지속될 것인가, 이 세계적인 경기 침체 상황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 것인가라는 전망에 따라서 대응책이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경기가 내년에 이제 또 회복하는 쪽으로 빠르게 움직인다고 한다면 지금의 위기와 상관없이 일단은 투자와 생산을 지속하면서 위기를 극복해 나가려는 전략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또 만약의 경우에 경기 침체가 생각보다 오래 지속된다면 그에 따라서 또 전략을 수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아까 교수님께서는 인플레이션이 잡혔다라는 말씀을 표현을 하셨는데 좀 오해의 여지도 있어 보이긴 합니다. 좀 둔화됐다 말씀을 저는 그 인플레이션의 상승세가 꺾였다라는 표현이 더 정확한 것 같고요. 이제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기준 그 목표 인플레이션율은 2%입니다. 목표 인플레이션율이 2%인 걸 감안하면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고 그리고 인플레이션 상승이 비용 측면의 상승 요인도 있고 수요 측면, 그 내수 측면에서의 어떤 그런 강한 경기에 따른 비용 그 인플레이션 요소도 있는데요. 지금 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좋은 쪽으로 간다거나 또는 뭐 중국의 이런 코로나 정책이 좀 완화된다든가 이런 것들은 비용 측면에서의 어떤 상승 요인을 좀 완화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만약에 잘 해결될 경우에는. 그렇지만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물가라든가 근원 물가를 봤을 때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에 있고 아직은 근원 물가나 서비스 물가가 꺾였다라는 증거가 확실히 보이지 않는 상황이고요. 그런 걸 감안했을 때는 굉장히 높은 지금 금리 수준이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도 저는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걸 감안했을 때 경기 침체가 굉장히 생각보다 또 오래 지속될 수 있고 또 고금리 상황이 오래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기업들도 전략을 좀 위기 상황과 이제 여러 가지 컨틴전시 플랜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현혁 교수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게 지금 반도체잖아요. 사실 다들 감산한다고 하더라고요. 글로벌 기업들. 근데 삼성전자는 감산을 안 한다. 양산 예정대로 하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위기 상황이고 삼성전자가 선포한 대로 비상경영 때라면 뭔가 그런 감산에 대한 고민들 이런 부분도 함께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하고 처한 상황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4분기 영업이익이 삼성전자는 40% 준다. 그렇지만 여전히 상당한 흑자를 기록하는 회사고요. SK하이닉스의 경우는 바로 흑자액이 나왔네요. 적자로 돌아설 수도 있다. 마이너스 한 4,200억 정도 적자로 돌아선다고 하는 거고요. 수년 전에 반도체 사이클에서 또 바닥을 그렸을 때도
그때 똑같습니다. 삼성전자 우리 감산 안 한다라고 했고 삼성전자를 제외한 다른 세계 글로벌 반도체 업체들은 감산한다고 했거든요. 그게 어찌 보면 이제 1위 사업자의 뭐 여유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고 사실은 삼성전자의 경우에 지난 한 20년간 두사체로의 있던 두세 차례 치킨 게임을 통해서 점유율을 확 내려와가지고 특히 지금은 메모리 쪽은 절대 강자가 된 거거든요. 그만큼 기술력이나 자금력에서 여유가 있기 때문에 감산을 안 한다고 했지만 이제 지난번에도 한 말씀드렸지만 기술적으로 미세 조정을 합니다. 설비 자체를 줄이거나 하진 않는데 공정 과정을 좀 더 꼼꼼하게 들여다본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상은 실질적인 감산을 유도하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그 과정에 많이 감산은 안 되기 때문에 뭐 매출이나 이익은 줄겠지만 시장 점유율을 오히려 늘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이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만한 여유가 없습니다. 그렇네요. 보통 메모리 반도체 적정 재고를 한 6주라고 그러는데 하이닉스는 이미 10주 이상의 과다한 재고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재고를 많이 쌓아놨군요. 예, 그래서 못 팔렸다는 얘기겠죠. 예, 그래서 뭐 내년도 설비 투자를 뭐 절반으로 줄인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보시다시피 재무 상황도 썩 좋지는 않은 상황이고 그렇네요.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SK 하이닉스는 뭐 대외 발표와는 무관하게 감산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불가피하게. 예, 삼성전자는 감산 안 하고 오히려 뭐 정산을 한다고 그러면 정산은 어려운 이야기고 미세 조정을 통해서 형식적으로는 감산이 아니죠. 실질적인 감산이 되고 그렇지만 경쟁사들은 더 많이 감산하기 때문에 사실상 상대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조금 늘려나가는 사실 지금까지 저런 게임을 통해서 삼성전자가 입지를 굳혀왔고요. 항상 그 수요가 일정한 주문 생산은 비메모리 쪽과는 다르게 메모리 쪽은 기성품을 내놓기 때문에 저런 수프 사이클에 의한 단기적인 가격이라든지 매출 하락의 위험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통해서 삼성전자 이겨왔던 것이고요. 뭐 이런 어떤 단기적인 어떤 위기를 삼성전자는 아마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고 뭐 하이닉스의 경우는 저도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양사의 대응 전략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잘 버텨낼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 중 하나가 수출입니다. 최근에 무역 수지가 14년 만에 적자로 돌아설 것이다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상황이고 여기에 내년에도 이 같은 흐름이 나빠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전경련 조사에 따르면 내년 수출은 0%대 성장을 할 것이다라는 조사 결과도 나왔는데 문 교수님 어떠세요? 수출 우리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동력인데 지금 엔진이 꺼진다라고 봐야 될까요? 꺼지는 정도는 아니지만 굉장히 많이 식어가고 있는 건 사실이고 또 전체적으로는 뭐 수출이 0% 성장이라고 했지만 또 업종별로 예측을 보면 가장 그 수출이 많은 반도체가 한 1.9%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 또 석유화학도 수출이 굉장히 많은 업종인데 석유화학도 감소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전체적인 평균적인 수출은 0% 성장이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가장 중요한 그 반도체하고 석유화학 업종이 감소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안 좋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런 예측이 방향은 맞는데 그 수치는 조금씩 차이 나는 게 제가 그런 예측을 또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이거보다 더 감소할 수도 있다고 하는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더 감소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 좀 많이 마음에 남는데 김성현 교수님 어떠세요?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다 보십니까? 예,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세계 경제가 침체로 갈 것으로 보이고 있고 내년 세계 경제가 지금보다 더 안 좋아진다고 봤을 때 우리 수출도 당분간은 갑자기 호재가 생기긴 어려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지금 상황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단기적으로 이 수출이라는 게 세계 경제에 영향을 받는 것이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뾰족한 대책이 마땅치 않다는 게 이제 문제인데요.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 중국에서 코로나 완화 정책을 이제 시동을 걸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제 코로나를 잘 극복하면서 이제 내수가 회복되고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의 뭐 갈등 상황이 잘 마무리되면서 뭐 중국의 부동산 시장도 연착륙이 되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좀 완화가 되고 평화적인 방향으로 해결되는 쪽으로 간다거나 또는 이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안정이 되면서 긴축 정책이 이제 완화되는 쪽으로 빠르게 움직인다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고 해결해 나가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곤란한 것이고요. 이런 것을 봤을 때 내년에는 계속 수출이 안 좋은 쪽으로 갈 것이 거의 확실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혜일 교수님도 동감하십니까? 일단 뭐 어느 정도 불황의 기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내년도는 뭐 일단 굉장히 세계적으로
경기가 어렵다고 보는 것은 공통적인 시각이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반기부터는 회복되기를 이제 희망스럽게 관찰하지만 최소한 한 1년 정도는 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회복되느냐. 또 역설적으로 지금 미국 연준에서도 좀 추구하는 게 이 나중에 빠른 회복을 위해서 지금 더 강하게 긴축을 해야 된다. 그래서 계속 금리를 올리고 있는 겁니다. 아까 뭐 CPI 인상률에 대해서 좀 말씀하셨는데 저도 뭐 잡혔다는 것은 아니고 둔화됐다라고 하는 거고 여전히 뭐 근원 CPI도 한 6% 정도 전년 대비 오르고 있는 것도 상황이고 다만 이제 아주 뭐 높았을 때보다는 조금 낮았다는 거고요. 그거를 그 연준이 기대하는 2% 정도 어쩌면 2% 물가 인상률은 영원히 달성하기 어렵다는 전망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려울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 목표를 변경한다고 하는 건 더 위험한 시장의 시그널, 안 좋은 시그널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뭐 내년 상반기까지는 긴축, 금리 인상은 계속 될 걸로 보이고요. 그럼 하반기 후에 어떻게 되느냐가 문제인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더 빨리 뼈를 깎는 고통을 빨리 감수해야만이 우리가 빨리 또 경기 회복을 바랄 수 있다. 그래서 금리를 인상한다든지 물가를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긴축 정책 시행하는 거 어떻게 보면 이 고용 같은 경우도 지금 패드에서는 빨리 실업률이 더 오르기를 지금 기대하고 있거든요. 실업률이 오르고 임금 인상률이 떨어져야 물가가 잡힌다는 그런 장기적인 회복을 위해서는 단기적인 고통이 불가피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우리 시청자들분도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단기적인 고통이 짧고 강할수록에 또 장기적인 회복에 대한 전망이 밝아질 수도 있다. 그런 측면이 있다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최근에 뭐 미국에서 자국에서 생산하는 것들에 대한 혜택을 많이 주는 뭐 IRA라는 법안에 대해서 저희도 많이 설명을 드렸고 들어보셨을 텐데 유럽에서도 지금 비슷한 규제라고 볼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연합이 일단 탄소 배출 규제에 대해서 좀 강화하기로 했는데 그러니까 수입하는 품목에 대해서 탄소 국경세라는 일종의 세금을 관세를 더 매기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EU 유럽 연합 쪽에 뭐 철강이나 알루미늄 등을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겐 좀 제약이 되고 우리에겐 또 악재가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좀 되는데요. 문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또 예상했던 것보다 좀 더 시기가 당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통상적으로 탄소 국경세라고 하는 게 정식 명칭은 탄소 국경 조정제도 CBAM CBAM이라고 하는데 이게 내년 10월 1일부터 전환 기간이라고 준비 기간을 거쳐서 3, 4년 후인 2026년 내지 202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기로 국경세를 매기는 걸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에서 IRA법을 한 것에 대한 대응으로도 보여지고,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미국엔 IRA에 대응해야 되고, 그러니까요. 유럽에는 탄소 국경세에 대응해야 되고, 그래서 중간에 껴있네요. 예,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 교수님 어떠십니까? 우선 이제 탄소 배출권, 탄소 배출권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2050년에 탄소 중립을 만들기 위해서 기업이 탄소 저감 장치를 마련해가지고 줄이거나 아니면은 정부로부터 탄소 배출권을 사가지고 그만큼 쓰라. 그러니까 기업이 입장에서 보면 비용이 더 나가는 거죠. 예, 아니 그러니까요. 탄소 배출권이 더 싸다고 생각하면 탄소 배출권을 사서 탄소를 배출할 것이고. 봐야 되군요. 예, 아니면 자기 기업인데 그런데 이제 앞으로 점점점 탄소 배출권을 올리겠다는 이야기고요. 그다음 유럽에 주장하는 거는 우리 유럽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유럽에 수출하는 물건들에 대해서 니네들 국가들도 탄소 배출권 안 하고 있으면 우리가 차지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시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미 유럽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탄소 배출권 제도를 운용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넷째로로 가니까. 예, 그래서 탄소 배출권 제도를 유럽과 균형을 맞추고 국내에서 이렇게 저감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유럽 EU 당국과 잘 협의해서 이걸 면제되도록 하든지 아니면 부담을 최소화하게끔 요거는 시간이 조금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지금 너무 일찍 걱정할 필요는 없다 생각합니다. 시간이 있으니 그만큼 준비할 기간도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김성훈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단기적으로 저희 기업들한테 부담이 될 것은 확실한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과는 성격이 좀 다른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정보를 봤을 때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자국 기업들에게 차별적인 혜택을 주는 쪽으로 되어 있지만 이 유럽의 탄소 국경 제도 같은 경우에는 유럽 밖에서 지금 유럽은 굉장히 선도적으로 탄소 배출을 감소시키고 있는데요. 유럽 밖에서 생산하는 기업들이 그 기준에 맞지 않게 탄소를 많이 생산하는 것에 대해서 역내 어떻게 보면 역차별을 막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갈 것 같고요. 단지 이런 제도가 확정되기 전에 가능하면 산업부라든가 외교부를 통해서 긴밀히 협의를 해나가면서 저희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탄소 절감이라는 큰 목표와 이제 이런 추세를 저희가 거부할 수는 없고
이것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서 네. 적응해 나가려는 노력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금리는 계속 오르고 있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강하게 드리워져 있죠. 또 고용이라는 게 경기 후행 지표이기 때문에 올해 경기가 좋지 않았던 부분들은 내년에 또 고용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내년 경제가 쉽지 않다라는 하나하나의 증거로 좀 보여지는데 우리 기업들 또 우리 정부가 어떻게 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을지 현명한 지혜를 발휘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문형남 교수, 김희연학 교수, 김성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이슈 NGX로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